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크게 용어로 악성 코드에는 바이러스와 웜과 트로이안과 루트킷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멀웨어를 이제 분류를 할 때 이제 이런 용어들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이 악성 코드들이 멀웨어들이 어떻게 프로포게이션 전파돼서 나가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컨스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은폐해서 은닉해가지고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일단 막 전파돼서 감염돼서 나가는 걸로 따지면 바이러스와 웜을 이제 프로포게이션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실먼트, 잠입해서 몰래 숨어 있는 거죠. 들키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트킥과 트로이안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하고 웜을 또 구별을 할 때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그 코드들이,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특정 파일 형태나 특정 프로그램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이나 어떤 데이터 파일 같은데 몰래 숨어 들어가서 잠입해서 그 파일이 실행되거나 그 파일이 카피되거나 그 파일이 이메일로 보내지거나 할 때 그 경로를 타고 감염해 가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염이 안 돼요. 즉 human assisted, 사람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돕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사람이 움직여서 서로 접촉하지만 않으면 안 옮겨요. 내가 뭐 창문 열어놓고 있다고 바이러스가 창문 너머로 휙 날아와서 나한테 감염되지 않거든요. 코로나는. 물론 공기 중 감염도 있지만 그 공기 중도 굉장히 밀접한 그 접촉 상황에서의 공기 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웜은 인간의 그 활동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비닐봉투에 넣고 빨리 안 갖다 버리면 그 비닐봉투에 있는 어떤 그 찢어진 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묶어 놓은 그 틈 사이로 벌레들이 막 꾸물꾸물 기어 나와서 막 기어 나오는 거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벌레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기 스스로 어떤 통로를 찾습니다. 통로를 찾아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쪽 컴퓨터에서 다른 쪽 컴퓨터로 이동을 해갑니다. 그러니 웜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이제 파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옮겨가려다 보면 인터넷에 있는 프로토콜, TCP/IP 프로토콜 같은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웜이.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인터넷상의 다른 컴퓨터한테 TC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확립을 하고 그 연결 통로를 따라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옮겨가는 겁니다, 웜은. 그래서 그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둘 다 자가 증식을 합니다. 즉 그 바이러스도 그렇고 웜도 그렇고 자가 증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자기 자신을 카피해서 계속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감염시킬 때마다 하나씩 옮기는데 웜은 우글우글우글 늘어나가지고 통로가 여기 통로를 찾으면 그걸로 막 옮겨간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스스로 옮겨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은닉하거나 은폐하는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루트킷이나 트로이안인데요. 일단 트로이안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트로이안은 보통 이제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이제 고대 그 그리스와 트로이하고의 전쟁에서 뭐 트로이 쪽에 아마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그리스 군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나무로 큰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리스 병사를 숨겨놓고 다 후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트로이 애들이 이제 그리스 애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뭐지 그러다 보니까 목만 하나 놔두고 간 거죠. 그래서 한참 놔두다가 아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성문을 몰래 열고 내려와서 목마를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서 야 그리스 놈들이 도망갔구나. 우리 이제 전쟁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서 막 술 먹고 놀다가 밤에 다 골아떨어졌을 때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싹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성의 문을 열어버리죠. 그래서 함락이 된 거. 그와 비슷한 거죠. 어떤 컴퓨터에 이 악성 코드, 트로이안 악성 코드가 잠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복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어떤 이제 상황이나 조건이 만족이 될 때 거기서 활동 개시를 해서 악의적인 예를 들어 이제 방화벽을 해제해 버린다든가 시스템에 있는 방화벽을 해제해 버린다든가 뭐 어떤 특별한 그 보안에 중요한 기능을 가진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동작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트로이안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2차 공격이라고 그러죠. 이제 처음부터 바로 해커들이 공격을 못하고 트로이안을 이제 잠입을 시켜서 트로이안이 그 컴퓨터에 무장 해제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커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킷은 말 그대로 이게 키트입니다. 키트는 이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묶어 놓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저건 뭐냐면 이제 어떤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루트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묶어 놓은 걸 루트킷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컴퓨터에 잠입을 해서 OS는 자기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뭐 허가되지 않은데 액세스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OS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이상한 녀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루트킷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에 잠입을 해서 OS의 모니터링을 우회해 나가는 전략을 씁니다. 뒤에 나가 자세히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멀웨어들은 대부분의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 몸체죠. 그러니까 멀웨어의 몸체를 페이로드라고 부르는데 이 페이로드 안에 실제 이 멀웨어들이 하는 나쁜 짓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 페이로드가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성 코드가 실제로 그냥 단순히 좀 귀찮게 하는 정도에서부터 아주 큰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어택인데요. 말 그대로 내부자 공격입니다. 내부자 공격. 뭐 우리가 뭐 역사 얘기할 때 그렇게 강력했던 고구려가 내부자의 그 내부의 그 영계소문의 아들인가요? 영계소문의 아들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강한 나라, 강한 제국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기보다는 내부의 배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내부의 배신. 그래서 이제 강하고 큰 조직일수록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내부에 배신자가 있느냐. 어차피 그 조직은 자기네 조직의 그 발전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바깥에다가는 좀 알리고 싶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얘기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부에 있는 애들이 돈을 받고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협박을 받고 외부의 적한테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들이 자기의 그 조직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어셋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폭넓은데요. 중요한 데이터도 자산이고 컴퓨터 자체도 자산이고 뭐 어쨌든 보호되어야 할 여기서 should be protected라고 하죠. 보호되어야 할 그 무엇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을 잘 구축하고 컨트롤, 제어하는 그 오거니제이션, 그 어떤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서먼 누군가가 이런 시큐리티 브리치라고 하는 시큐리티의 침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게 내부자 공격이죠. 그래서 멀웨어의 경우에는 이제 인사이더 택이 결국 내부자 공격이 뭘 의미하냐 하면 그 내부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나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자기네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겁니다.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자기네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어떤 시큐리티 홀이라고 하는 보안의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일부러 만들어 둬서 외부한테다 대고 여기로 공격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퇴사하고 나가서 거길 통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자 공격은 이제 이런 거죠. 백도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또 나오는데요. 백도어는 뭐 트랩도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뒷문입니다. 뒷문, 개구멍 같은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데 이제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뒤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개구멍 같은 트랩도어를 만들어 두는 거죠. 보통 이제 트랩도어는 이제 개발자들이 로그인 과정에 인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번거로우니 개발하는 동안에 자기네가 그런 걸 우회해서 쉽게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랩도어를 만들어 둡니다.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개발이 끝나면 이제 트랩도어를 닫는 게 일상이죠. 근데 뭐 깜빡하고 안 닫아 놓으면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would not normally be allowed라고 있죠. 정상적으로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액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유저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몰라요. 프로그램에 이런 명령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그런 트랩도어가 이제 뭐 중요한 커맨드를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로그인을 우회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해커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시스템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런 백도어를 가진 이런 프로그램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진 이런 백도어가 액티베이트 되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직에서 정한 어떤 이제 시큐리티 폴리시를 침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privilege escalation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권한 상승인데요. 권한 상승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루트 권한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루트 권한에서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뭐 이렇게 해서 게스트까지 해서 권한이 제일 낮은데, 권한이 낮을수록 시스템에서 건드릴 수 있거나 어떤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권한이 높을수록 시스템 전체를 다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privilege escalation이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백도어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일반 유저나 게스트가 들어와서 루트 권한까지 권한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그런 좋은 예가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죠. 이스터 에그는 이제 부활절 달걀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 미국의 초기 그 콘솔 게임기에 있던 아타리 게임기에 있던,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게임에서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어떠한 보물이나 어떠한 그림을 클릭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죠.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매뉴얼에도 없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누르면 어떤 기능이 수행되고 뭐가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게임에 약간 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이스터 에그처럼 정상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메뉴에는 이런 게 없는데 특정한 키 몇 개를 탁 누르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기능이 튀어나와서 그 기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죠. 이제 이 백도어, 트랩도어 하니까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20대 26인가요? 아마 그때 6인가 7인가 카이스트에 회사에 있을 때 카이스트에 파견을 가서 거기 연구실에 있었는데 그 연구실에서 이제 굉장히 고가의 워크스테이션과 그때 아마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수은인간을 이제 모델링 했었던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인가가 있었어요. 그걸 카이스트 그 연구실에서 구매를 했는데 거기 박사과정 학생들이 뭐 거기 뭐 카이스트 교수들도 그렇고 뭐 박사과정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그 시점에 되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많이 안다, 똑똑하다라는 어떤 오만함에 사로잡혀서 잘 모르는 사람들 쉽게 무시해요. 아, 그것도 몰라? 아이, 뭐 그러면서 막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을 납품하러 온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 일반 그 회사에서 그거 수입에다가 이제 설치해주는 엔지니어죠. 근데 그 사람은 뭐 학문적으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그거 이제 인수받는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이 되게 싸가지 없게 대했나 봐요. 앞에서 보기에.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은 뭐 매뉴얼대로 다 설치하고 이거 기능 다 됩니다 하고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박사과정 학생이 그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애를 먹는 거죠. 애를 먹어요. 나중에 봤더니 설명 다 할 때는 제대로 동작 다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가기 전에 어떤 파일 하나를 슬쩍 바꿔놓고 간 거죠. 그리고 한 1, 2주 정도 무지하게 고생을 시킨 다음에 원격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묻겠죠. 아, 이거 왜 안 돼요? 그때 됐는데 안 돼요. 그럼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고 고생을 잔뜩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1, 2주 고생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원격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바꿔놓은 거 원상복귀 해놓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과정 학생은 또 되네 그리고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설치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기만 아는 이런 백도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쪽에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막 무시하면 가만 안 있는 거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직 범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논리 폭탄인데요. 어떤 논리, 로직이 만족이 되면 참이 되면 이제 폭탄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이제 악성 코드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a result of라고 돼 있어. 어떤 logic condition, 논리적인 조건의 결과로서 참이 될 때 malicious action,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이 이런 로직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회사의 페이롤 시스템, 이건 이제 임금, 월급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프로그램을 이제 불만이 많았나 보죠. 자기가 일을 많이 하는데 월급을 뭐 안 올려준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 월급을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이제 통장으로 월급을 이렇게 쏴줄 때 갑자기 프로그램이 크래시되게 다운되게 만들어 가지고는 실제로 월급을 2번 쏴주고 겉으로는 아직 이체를 안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다운됐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켰을 때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아직 그 사람한테 뭐 월급이 이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체를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월급을 한 2번 받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월급날마다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죠. 월급 딱 그 월급날 월급을 탁 이체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날짜 이런 거 잘 따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직봄이 이제 백도어랑 같이 컴바인 돼가지고 이제 아까 이 백도어 얘기할 때 이제 시스템의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뒷문을 이제 통해서 뭔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고 그 악성 코드가 어떠한 시간과 뭐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백도어를 딱 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해커가 공격에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백도어가 맨날 열려 있으면 이제 들키니까 특정한 조건에 예를 들어 뭐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직범의 예인데요. 오메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예를 그냥 들어놓은 겁니다. 어떤 예인가 하면 팀 로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감옥에 갔나 봐요. 근데 뭘 했냐 하면 이 오메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former employer 오메가 엔지니어링에서 이 팀 로이드가 오메가 엔지니어링이 former employer니까 팀 로이드가 전에 일했던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96년 뭐 7월 31일에 이 팀 로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로직범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포머니까 이게 그 회사를 퇴사를 한 거죠. 로직범을 심어 놓고. 근데 이제 그 오메가 엔지니어링의 매뉴팩처링 오퍼레이션에 있는 서버에 이 로직범이 트리거 활동 개시하도록 한 거죠. 자기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얘가 그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그 회사에 millions of dollars, 그러니까 이제 수백만 달러의 그 피해를 끼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 종업원들을 이제 할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팀 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퇴사를 할 거니까 이제 퇴사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잊혀질 때쯤 되면 그때 이제 동작하도록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고 나온 거죠. 어쩌면 이거 이제 아까 그 카이스트의 그 사람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 불만이 많이 가지게 하면 안 되죠. 나갈 때 보너스 두둑히 줘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 엔지니어링의 로직봄 코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졌냐 하면 뭐 대충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96년 7월 30일 여기 7월 31일이라고 돼 있는데 7월 30일 그 로직봄을 게시하라, 트리거하라. 트리거가 이게 방아쇠 당기는 거죠. 게시하다라는 이벤트를 이제 프로그램에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볼륨 F니까 이게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죠. 크리티컬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F로 옮겨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계정 1, 2, 3, 4, 5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블릭 그 폴더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퍼블릭 폴더에 있는 fi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파라미터로 F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 얘를 실행시킨 거죠. fix가 실행되면서 F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을 이 옵션이 다 지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서는 purge all 복구 못하게 완벽하게 영구 삭제까지 해버린 거죠. 단순히 지운 게 아니라 복구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팀 로이드가 심어놓고 간 로직봄이 96년 7월 30일에 이런 짓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이미 퇴사를 했습니다. 네, 퇴사를 하고 이러한 거죠.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더 어택, 내부자 공격. 이것도 이제 내부자 공격이죠. 로직범을 심어놓고 간 사람도.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간 거니까 이 내부자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avoid single point of failure. 그래서 single point of failure는 뭐냐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문제로 되지를 못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에 이제 그 거래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넣으면 거기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의 거래가 중지가 되죠. 그러니까 백업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가 밸류가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백업을 받아 놓아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되면 다른 걸로 옮겨가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여러 군데로 존재해서 이쪽으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우회해서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전체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를 피해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코드 워크스루를 사용해라라고 하는데, 코드 워크스루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워크스루는 이렇게 걸어서 통과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코드 워크스루는 뭐냐면 그냥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냥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또는 이제 작업자들이 딱 작성해 놓은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보는 거죠. 개발해 놓은 사람 외에 아무도 그 소스 코드를 안 보면 그 개발자가 그 코드 안에다 나쁜 짓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그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개발자들이 서로의 코드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코드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죠. 거기다 뭐 이상한 짓 해놓은 게 없는가.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빙하고 리포팅 하는 툴을 사용해라. 그래서 아카이빙은 백업 같은 거를 이제 기록으로 잘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 내역 이력이나 뭐 문제점 같은 거를 다 보고서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뭐 이상한 점이 있는지, 나중에 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uthority하고 permission을 제한하라. 이건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건데, 각각의 이제 개발자나 어떤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나 또는 어떤 퍼미션, 뭘 할 수 있는 허용해주는 이런 거를 주지 말고 굉장히 리미트, 특히 은행에서 많이 이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큰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사람한테 아직 그 신뢰하기가 어려운 특정한 사람한테 이제 말달 직원이나 월급이 작은 사람들한테 큰 돈을 막 마음대로 이체하거나 큰 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집에 누가 아프거나 갑자기 누가 납치됐거나 큰 돈이 필요했을 때 권한이 있으면 이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회사 돈을 횡령해 간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전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에 뭐 이런 권한을 굉장히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한 예로 예전에 보면 뭐 게임 회사의 서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인가요? 거기는 이제 게임 서버 얘기였는데, 그 현빈 주연의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게임 서버를 이제 다운 시켜 가지고 꺼야 되는데, 이제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 그 서버를 켜고 켤 수가 있게 해놓은 거죠. 딴 사람이 마음대로 켜고 켤 수가 없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장하고 CEO하고 이사 정도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hysically secure라고 하는, 이건 물리적으로 안전, secure critical system. 크리티컬 시스템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해놔야 되니까, 서버가 있으면 서버 룸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물리적으로 보안문 같은 거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시스템. 물론 이제 피지컬리가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간다든가 뭐 터미널 타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피지컬리 시큐어 하다라고 뭐 그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피지컬리 시큐어는 이제 직접 콘솔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의 비헤이비어를 모니터한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아직 퇴사는 안 했는데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퇴근을 안 하고 밥 먹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자꾸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더라. 그냥 잔업을 하는 건가? 야근을 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몰래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다 복수를 하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외부 다른 회사한테 돈을 받고서 정보를 빼달라고 한 건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자기 직원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게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못 믿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안 차원에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를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되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거나 지워지거나 할 때마다 이런 걸 잘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인사이더 어택, 내부에 이제 불만이 있거나 또는 이제 매수된 그런 내부자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조직이 되게 되면 그 중에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각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거기 보면 이제 또 그 영화 있죠. 그 회사원이라는 영화에 보면 소지섭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조직이 청부 살인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소지섭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지들끼리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얘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자기네 조직에 해를 끼치겠다. 그럼 죽여버리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employee behavior를 모니터링 하죠. 그 영화에서는 이제 소지섭이 당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와서 그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아까 얘기한 듯이 replicate itself,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제를 해가지고 다른 파일에다가 감염을 시키죠. 그래서 다른 파일 안에다가 복제한 걸 이렇게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된 프로그램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카피가 되거나 메일로 보내지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를 하지만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는 못 움직이고 자기가 숨어 들어갈 어떤 파일,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단순한 로직폼은 그냥 조건만 만족하면 그 행동 개시하는 건데, 바이러스는 이제 복제를 하고 매개체를 찾아서 복제를 하고 퍼져 나간다라는 건데, 그 바이러스 안에 로직폼이 들어 있을 수도 있죠. 그 로직폼이라는 건 굉장히 더 세부적인 아주 작은 요소라고 보면 되죠. 바이러스의 또 다른 이제 특징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유저 어시스턴트다. 즉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다.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걸리죠. 컴퓨터 사용하느라고 USB 한번 꽂고 메일도 한번 읽고 웹을 통해서 어디 방문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죠. 다른 컴퓨터에서 보내온 메일도 받고 USB 꽂아서 여기저기 꽂았다 하니까 이게 이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감염을 못 시켜요. 사용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 스스로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염을 못 시켜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바이올로지컬 어널로지라고 해서 생물학적 유사성에 대한 건데요. 바이러스는 처음에 이제 감염을 시키죠. 침투를 합니다. penetration. 침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복제를 해가지고 자기 자가 증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접촉자를 찾아서 퍼뜨리는 거죠. 이게 뭐 일반적인 생물학적 바이러스랑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바이러스들의 초기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죠. 여기 보면 뭐 1972년도에 SF 소설 When Harley Was On이라고 하는 소설이었나 봐요. 이 소설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리프로듀스, 즉 복제하는, 재생산해내는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믹 뉴스는 이게 이제 그 논문이나 학계에서 처음 소개된 얘기죠.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된 게 박사과정 학생 프레드 코엔이 1984년도에 그 직접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드바이저 지도교수 렌 에이들만한테 어떤 신임을 얻은 거죠. 막점을 땄든지. 이거는 그냥 학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82년도에 고등학생 릭 스크랜터라고 하는 뭐 애라고 해야겠죠. 고등학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82년이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부트 섹터에 부팅 디바이스의 부트 섹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엘클로노라고 하는 엘클로노 이걸 만들었던 게 이제 1982년이고요. 그 다음에 86년에 뭐 이름이 이게 아랍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바시트 암주드 이게 암우드라고 파루크 알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C 브레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PC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IBM PC에 MS-DOS 기반의 IBM PC에 처음 감염을 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부팅하는 플로피 디스크에 C 브레인이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죠. 아주 초기 얘기고요. 바이러스의 이제 그 단계인데요.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2주 격리하는 이유는 잠복기 2주 거쳐서 2주 후에 얘가 이제 트리거 돼가지고 발병을 하는 거죠. 네, 일단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어서 바이러스의 단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이제 보이듯이 도먼트 잠복기죠, 바이러스. 그 다음에 프로포게이션 전파. 잠복기에 이제 감염을 했는데 바이러스는 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움직이면 이제 걸리니까 디텍션 안 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을 쫙 봐가지고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활동 개시 자기 자신을 막 복제를 해서 이제 시스템에 있는 다른 파일에다가 막 이제 인서트 집어넣어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조건, 뭐 이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로직 범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딱 되면 바이러스가 이 잠복기나 또는 프로포게이션에 있던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안에 있는 페이로드, 즉 나쁜 짓을 하는 그 부분이 활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트리거라는 게. 트리거는 이제 방아쇠 당기는 거를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이 바이러스가 의도했던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트리거가 되면 이제 액션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액션이죠. 트리거는 이제 조건에 맞춰서 활동 개시 그리고 액션이 실제로 페이로드라고 불리는 이 코드를 멜리셔스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셔스 코드 페이로드가 이제 단순히 뭐 여기 보면 그냥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냥 해골바가지 그려가지고 약 올리는 정도만 하는 정도도 있지만 정말 나쁜 코드들은 시스템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 다 지워버리거나 하드디스크 포맷해 버리거나 뭐 굉장히 치명적인 일을 야기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인펙션, 감염 타입인데요. 일단은 이제 특정 파일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인서트를 하는 거니까 그 오리지널 파일이 있으면 오리지널 파일에다가 그 파일 위에다 덮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또 기존에 있는 파일 네임이지만 실제로 전혀 다른 코드를 바이러스가 자기를 여기다 덮어 쓰는 경우죠.
다음에 이제 프리펜딩은 기존의 코드에다가 바이러스를 앞에다 이렇게 더 붙이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제 이게 컴프레션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 부분이 길어지니까 압축을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또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메모리에 상주해서 계속 떠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OS의 커널의 일부분은 메모리에 계속 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서 보면 커널 32 DLL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주에 있는 OS의 일부분에다가 감염을 시켜버리면 이 바이러스는 이제 메모리에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매크로 기능을 가진 뭐 MS 오피스나 뭐 아도브 PDF 같은 그런 이제 매크로 기능이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에 감염을 시켜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사용할 때마다 이제 감염이 되도록 하는 거죠. 매크로 바이러스는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뭐 거의 자취를 감춘 것 같기는 한데요.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을 이제 다른 파일에다가 감염을 시킬 때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감염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이제 헤더와 프로그램 바디에 해당하는 요 사이에다가 바이러스 코드를 딱 끼워 넣는 경우죠. 물론 코드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걸 이제 압축을 해서 길이를 원래 길이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두 번째 B번 경우는 통째로 한 군데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코드도 쪼개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쪼개서 이 점프로 링크를 걸어준 것처럼 해서 일로 가다가 이 바이러스 코드 가다가 다시 그 다음 바이러스 코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텍션이 어렵게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나열해 놓고 자기네끼리 연결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감염시키는지에 따라서는 이제 바이러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은닉시키는 거는 이제 concealment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decryption engine이라고 돼 있고 encrypted body라고 돼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한 바이러스를 이제 나중에 풀어서 이제 동작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 푸는 부분인 디크립션 엔진과 암호화된 바이러스 바디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바이러스로 파일에다가 인서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풀려면 키가 필요하니까 키도 같이 제너레이트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미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키도 이제 같이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디텍션을 하려면 이제 이 디크립션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암호화된 바이러스를 푸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이 프로그램 내에 있는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거죠.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반복되는 특정한 타입의 스트링 패턴 같은 거죠. 이거 보고 이제 시그니처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된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어주는 디크립션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모픽 바이러스인데요. 폴리모픽은 이제 우리가 뭐 객체지향 언어 같은 거 들을 때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면서 폴리모피즘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형성은 다형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바이러스의 바디는 똑같은데 그 디크립션 엔진의 랜덤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랬죠. 디크립션 엔진의 랜덤 베리에이션을 가진 인크립티드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인크립트 되어 있고 얘는 똑같은데 얘를 풀어주는 디크립션 엔진의 부분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랜덤하게. 여기다 보면 이제 뭐 패딩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쉽게 말해서 겉보기에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부는 똑같은데 겉보기에 옷을 바꿔 입어서 무늬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겉보기에 그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스트링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위장술이죠. 어떻게 보면 위장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찾아내려면 이제 CPU 에뮬레이터, 실제 머신에 실행을 시키면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으니 CPU 에뮬레이터, 뭐 샌드박스 같은 것을 그 실제 머신에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격리 고립시켜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원래 그 하는 그 바디 부분은 똑같고요. 그다음 메타모픽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변형된 건데 변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우리가 변태라고 하지요. 애벌레와 나비는 사실은 겉모양으로 무늬만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체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날개도 달렸고 막 여러 가지 애벌레에서 나비로 되면 나방으로 되면 그러니까 얘는 바이러스 바디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폴리모픽은 겉에 있는 무늬인 그 시그니처 스트링 패턴만 바꾼다면 얘는 바이러스 바디가 하는 일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드 퍼뮤테이션하고 인스트럭션 리플레이스먼트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실제 하는 일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런 거는 디텍트하기가 좀 힘들어요. 메타모픽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AI 딥러닝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뭐 휴리스틱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디텍트 하려고 하죠. 뭐 사실 이런 초기에 이런 폴리모픽이나 단순히 암호화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찾죠. 이거는 이제 초기에 기본적인 단순한 바이러스들이고 최근의 바이러스들은 다 이렇게 복잡하고 디텍트하기가 어렵습니다.